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넷의 채널 제네릭 타입을 다뤄보겠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패턴을 구현할 때 컨커런트 큐를 그냥 쓰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왜 채널이 현대적인 해답인지, 그리고 유니티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실전 위주로 풀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유니티 모바일 온라인 게임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서버에서 패킷이 초당 수십 개씩 날아오는데 이걸 별도의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게임 상태를 바꾸는 일은 반드시 메인 스레드에서만 할 수 있죠. 유니티 API가 거의 전부 메인 스레드 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수신 스레드는 패킷을 큐에 넣고 메인 스레드는 매 프레임마다 그 큐에서 꺼내 처리하는 거죠. 보시는 코드가 바로 그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컨커런트 큐 하나로 네트워크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를 잇는 구조죠. 첫 번째 줄에서 네트워크 스레드가 인큐로 패킷을 집어넣고 네 번째 줄에서 메인 스레드의 업데이트가 트라이 디큐로 하나씩 꺼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깔끔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그라운드에서 비동기 처리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졌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수신한 패킷을 백그라운드에서 압축 해제한 뒤 메인 스레드로 올리는 거죠. 이때 소비자는 유니티 업데이트가 아니라 백그라운드의 어싱크 메서드가 됩니다. 그럼 큐가 비어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기다리죠? 세 번째 줄처럼 태스크.딜레이 10ml로 계속 깨어나 큐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걸 바쁜 대기, 영어로 busy wait이라고 부릅니다. CPU를 계속 돌리면서 조건 만족을 기다리는 거죠. 저전력이 생명인 모바일 환경에서 이 패턴은 독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비어있으면 어웨이트로 조용히 잠들다가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큐예요. 바로 그게 채널 타입입니다. 채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떠올려 보세요. 생산 라인과 포장 라인을 벨트가 잇고 있습니다. 벨트 위에 제품이 올라오면 포장 직원이 집어서 박스에 담고요. 벨트가 비어있으면 불이 꺼지면서 직원은 편하게 쉽니다. 그러다가 생산 라인에서 제품이 하나 올라오는 순간 센서가 자동으로 불을 켜서 직원을 깨우죠. 반대로 벨트가 꽉 차면 생산 라인도 잠깐 멈춥니다. 채널 타입이 정확히 컨베이어 벨트예요. Q와 비동기 신호 메커니즘이 한 몸으로 묶여 있어서 비어있을 때 어웨이트 리드 어싱크는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고 잠듭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라이트 어싱크를 호출하는 순간 멈춰있던 컨티뉴에이션이 자동으로 깨어나죠. 락이나 모니터.웨이트, 오토 리셋 이벤트 같은 걸 개발자가 직접 엮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채널의 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왼쪽에 생산자, 즉 채널 라이터가 있고 가운데에 내부 큐와 대기열이, 오른쪽에 소비자인 채널 리더가 있죠. 생산자는 라이트 어싱크, 트라이, 라이트, 컴플리트 같은 메서드로 값을 넣고 끝을 알립니다. 가운데 큐는 값을 보관하면서 만약 소비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면 어싱크 오퍼레이션이라는 형태로 그 대기 정보까지 함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새 값이 들어오는 순간 대기 중인 리더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오른쪽 소비자는 리드 어싱크, 트라이 리드, 리드 올 어싱크로 값을 꺼내고 비어있으면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고 대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그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직접 참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이터와 리더라는 얇은 인터페이스 두 개로만 소통하죠. 이게 곧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ISP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설계입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생산자 소비자 예제를 보시죠. 세 번째 줄에서 채널.create unbounded int로 용량 무제한 채널을 하나 만듭니다. 생산자는 task.run 블럭 안에서 돌면서 아홉 번째 줄처럼 라이트 어싱크로 값을 하나씩 넣고 다 끝나면 10번째 줄 컴플리트로 더 이상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소비자는 14번째 줄처럼 리드 올 어싱크를 어웨이트 포이치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채널이 닫히는 순간 루프가 자동으로 종료되죠. 락도, 이벤트 객체도, 폴링도 없습니다. 아까 봤던 비지 웨이트 코드와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잠깐 용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어웨이트 포이치는 비동기 반복을 의미합니다. 아이어싱크 이뉴머러블 제네릭을 구현한 시퀀스를 하나씩 비동기로 꺼내는 루프죠. 일반 포이치와 달리 각 반복 사이에 어웨이트가 섞일 수 있습니다. C# 8.0에서 도입된 문법으로 채널처럼 값이 언제 올지 모르는 스트림을 처리하는 데 딱 맞는 도구입니다. 그럼 채널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IL 수준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외형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크리에이트 언바운디드가 실제로 어떤 타입을 돌려주는가? 둘째, 라이트 어싱크가 태스크를 반환하는가, 밸류 태스크를 반환하는가? 이 두 질문의 답이 채널의 성능 특성을 결정합니다. IL을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세요.
크리에이트 언바운디드가 돌려주는 것은 채널 백틱 1인트, 즉 채널 인트 인스턴스입니다. 이건 참조 타입이에요. 한번 생성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객체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13번째 줄이죠. 라이트 어싱크의 반환 타입이 태스크가 아니라 밸류 타입, 밸류 태스크입니다. 밸류 태스크는 구조치죠. 이 설계 덕분에 동기 완료 경로, 그러니까 큐에 빈 공간이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힙 할당 없이 끝납니다. 초당 수천 번 라이트 어싱크를 호출해도 지시 압력이 붙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채널의 두 가지 변종을 비교해 볼 차례입니다. 크리에이트 언바운디드와 크리에이트 바운디드. 이름만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 구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 언바운디드는 내부 저장소로 컨커런트 큐를 씁니다. 락프리 큐라서 경합이 없고, 라이터는 절대 대기하지 않아요. 오직 리더만 빈 큐에서 기다리죠. 문제는 생산 속도가 소비 속도를 넘어서면 메모리가 무한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웃 오브 메모리 익셉션으로 유니티 모바일에선 앱이 강제 종료됩니다. 반면 오른쪽 바운디드는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내부에 DQ와 단일락을 씁니다. 큐가 꽉 차면 라이터도 대기하는, 이른바 백프레셔가 자동으로 걸리죠. 메모리 사용량이 예측 가능하고 생산 속도가 소비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유니티 모바일 로딩 파이프라인 같은 시나리오에는 바운디드가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백프레셔, 우리말로 여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니 한번 정리하고 가죠. 소비자의 처리 속도가 생산자보다 느릴 때 생산자 쪽을 자발적으로 느려지게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생산자의 라이트 어싱크를 비동기대기로 막아서 시스템 전체의 흐름이 소비 속도에 맞춰지도록 하는 거죠. 메모리 폭주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패턴입니다. 바운디드 채널에는 가득 차면 어떻게 할래? 라는 정책을 고르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운디드 채널 옵션즈의 풀모드죠. 총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고르는 기준은 데이터를 버려도 괜찮은가입니다. 반드시 모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인지, 오래된 건 버려도 되는지, 최신 것만 유지하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4가지 모드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세 번째 줄 웨이트는 기본값인데 공간이 생길 때까지 라이터가 대기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중요할 때 쓰죠. 네 번째 줄 드롭 리스트는 직전에 들어온 걸 밀어내고 새 걸 넣습니다. 다섯 번째 줄 드롭 올 리스트는 가장 오래된 걸 버리고 새 것을 집어넣죠. 여섯 번째 줄 드롭 라이트는 이번 쓰기 자체를 버립니다. 즉, 큐에 아무 변화 없이 현재 들어오려던 값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실전에서 이 네 모드를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웨이트는 결제 트랜잭션이나 저장 이벤트처럼 단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데이터였습니다. 드롭 올 리스트는 다른 플레이어 위치 업데이트에 어울립니다. 이 초 전 위치는 이미 쓸모없잖아요. 드롭 리스트는 이벤트 큐에서 연속된 중복을 걸러낼 때, 그리고 드롭 라이트는 임시 디버그 로그나 프레임 통계처럼 최신 한두 개만 남기면 되는 경우에 씁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자주 쓰게 되는 건 드롭 올 리스트입니다. 오래된 정보는 버리고 최신 것으로 따라가는 패턴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바운디드 채널이 가득 찼을 때 라이트 어싱크가 대체 어떻게 기다리는 건지 궁금해지죠. IL로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C# 코드는 언바운디드든 바운디드든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한 줄이 전부죠. 그런데 이 한 줄이 실제로는 라이터의 실체가 언바운디드 채널 라이터냐 바운디드 채널 라이터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로로 흐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컴파일 결과는 콜버트, 즉 가상 메서드 호출입니다. 런타임이 라이터의 실제 타입을 보고 라이트 어싱크를 디스패치하죠. 언바운디드 채널 라이터의 라이트 어싱크는 항상 완료된 밸류 태스크를 돌려줍니다. 반면 바운디드 채널 라이터는 큐가 꽉 차면 어싱크 오퍼레이션이라는 I 밸류 태스크 소스 구현 객체를 꺼내 밸류 태스크로 감싸서 반환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처음으로 힙 할당이 일어납니다. 동기 완료 경로에서는 밸류 태스크가 힙 없이 끝나지만 실제 대기가 필요한 순간에만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 핫패스에서 바운디드를 써도 대부분의 쓰기는 할당 없이 지나갑니다. 채널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싱글 리더와 싱글 라이터죠. 우리 리더는 딱 하나뿐이야. 또는 라이터도 하나뿐이야. 라는 걸 채널에게 약속하면 채널은 내부 동기화를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능 최적화 힌트예요. 세 번째 줄에서 싱글 리더를 true로, 네 번째 줄에서 싱글 라이터도 true로 설정하면 유니티 모바일에서 전형적인 네트워크 스레드 1개에서 메인 스레드 1개로 넘기는 구조에 딱 맞는 최적화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allow synchronous continuations는 false가 기본이자 안전한 값인데 true로 키면 continuation을 호출자 스레드에서 바로 실행해서 성능이 올라가는 대신 스택 오버플로우 위험이 생깁니다. 핫패스에서는 false 권장이에요. 이 옵션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표에 있습니다. 싱글 리더를 true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컨슈머가 접근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내부 상태가 손상됩니다. 싱글라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예외가 안 나고 그냥 조용히 틀리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멀쩡해 보이다가 운영 중에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의심되면 폴스로 두는 게 안전합니다. 성능 손실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아요. 개념은 충분히 짚었습니다. 이제 실전 사례 3가지를 비포와 애프터 형태로 비교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장 흔한 이벤트 큐 패턴이에요. 네트워크 수신 스레드가 패킷을 받아서 게임 이벤트로 변환한 뒤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하는 구조 말이죠. 기존 방식은 컨커런트 큐에 업데이트 폴링을 조합한 형태인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비포 코드입니다. 5번째 줄에서 네트워크 리시버가 컨커런트 큐를 그대로 외부에 노출하고 있고 9번째 줄에서 네트워크 스레드가 인큐로 이벤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줄부터 유니티 메인 스레드의 업데이트가 맵프레임 트라이 DQ로 큐를 비우죠. 얼핏 깔끔해 보이지만 2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업데이트에서 맵프레임 폴링하니까 이벤트가 전혀 없어도 트라이 DQ 호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둘째, 메인 스레드가 아닌 다른 어싱크 메서드가 이 이벤트를 구독하고 싶으면 매뉴얼 리셋 이벤트 슬림 같은 별도의 신호 객체를 덧대야 합니다. 구조가 확장성이 없어요. 애프터 코드로 넘어가죠. 먼저 네트워크 리시버 내부 구조부터 볼게요. 채널을 만들 때 싱글 리더와 싱글 라이터를 둘 다 true로 설정했습니다. 네트워크 스레드 하나, 메인 스레드 하나의 전형적인 구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2줄이 있어요. 6번째 줄을 보세요. 리더 프로퍼티만 외부에 공개합니다. 큐 전체를 노출하던 비포와 달리 외부에서는 실수로도 인큐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줄의 트라이 라이트는 논블로킹 동기쓰기인데 언바운디드 채널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서 밸류 태스크 할당 없이 끝납니다. 이번엔 아래쪽 소비자 코드에 주목해주세요. 22번째 줄처럼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는 여전히 트라이 리드로 폴링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널이 동기 API도 모두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30번째 줄처럼 백그라운드 어싱크 메서드에서는 어웨이트 포이치로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리더의 2 소비 방식이 모두 붙는 거죠.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이제 보이시죠? 외부에는 리더만 노출되어 ISP가 강제되고 어싱크 소비자가 공짜로 붙고 스톱에서 컴플리트를 호출하면 리드올 어싱크 루프가 자동 종료되어 리소스 정리가 깔끔해집니다. 여기서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IL로 짚고 넘어가죠. 2번째 줄을 보면 트라이 리드는 밸류 태스크도 아닌 순수 동기불 메서드입니다. 즉 어싱크 상태의 머신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아요. 유니티 업데이트에서 맵프레임 호출에도 할당이 0바이트입니다. 어싱크 채널인데 메인 스레드에서는 동기 API로도 쓸 수 있다. 이 특성이 채널을 유니티에 매우 잘 맞게 만드는 핵심 실전 팁입니다. 2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로딩 파이프라인이에요. 유니티 신 전환에서 에셋 번들 100개를 로드해야 한다고 해보죠. 100개를 한꺼번에 로드하면 메모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최대 4개씩만 동시 로드하고 하나 끝나면 다음 것을 시작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이걸 기존에는 세마포어 슬림으로 흔히 처리했는데 채널로 리팩터링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비포 코드입니다. 3번째 줄에서 세마포어 슬림사를 만들어 동시 실행을 4개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4번째 줄에서 네임즈 전체를 셀렉트로 태스크 100개로 펼쳐버립니다. 10번째 줄 태스크.when 올에서 전부 기다리죠. 잘 동작하긴 하지만 조용한 비용이 하나 숨어 있어요. 100개의 태스크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세마포 앞에서 줄을 세우는 구조거든요. 그 말은 100개 어싱크 메서드의 상태 머신이 전부 힙에 깔린다는 뜻입니다. 로드 요청이 수백 개면 그만큼 메모리 베이스라인이 올라갑니다. 애프터 코드 먼저 상단부터 보시죠. 3번째 줄에서 용량 4짜리 바운디드 채널을 작업 큐로 만듭니다. 6번째 줄을 보시면 싱글 리더가 폴스예요. 여러 워커가 같은 리더를 공유해야 하니까요. 11번째 줄부터 워커 4개를 태스크.run으로 띄워서 각각 리드올 어싱크로 작업 이름을 꺼냅니다. 즉, 채널이 1강 큐가 되고 워커 4명이 줄 서서 받아가는 구조예요. 이제 아래쪽 생산자 부분이 이 패턴의 핵심이에요. 18번째 줄부터 보시죠. 생산자는 그냥 포이치로 이름을 하나씩 19번째 줄 라이트 어싱크로 집어넣습니다. 채널이 가득 차면 여기서 자동으로 비동기 대기예요. 이게 바로 백프레셔가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줄에서 모든 이름을 다 넣고 나면 컴플리트로 끝을 알리죠. 비포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100개의 태스크를 미리 만들지 않아요. 메모리에 공존하는 상태 머신이 워커 4개에 대기 중인 생산자 1개, 약 5개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유니티 모바일에 제한된 램을 예측 가능하게 쓰는 구조예요.
백프레셔의 실체를 IL로 확인해 볼까요? 7번째 줄 밸류 태스크 어웨이터의 이즈 컴플리티드를 체크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즈 컴플리티드가 폴스면, 즉 채널이 꽉 차서 라이트 어싱크가 즉시 완료되지 않으면 9번째 줄 설명처럼 상태 머신이 일시 중단되고 스택이 해제됩니다. 세마포어 슬림 버전은 100개의 상태 머신이 동시에 살아있지만 채널 버전은 대기 중인 생산자가 딱 하나뿐인 이유가 바로 이 분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다단계 파이프라인입니다. 서버가 지집으로 압축한 패킷을 보내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수신 스레드는 바이트를 받기만 하고 백그라운드 스레드 풀이 압축을 풀고 마지막으로 메인 스레드가 이벤트를 디스패치합니다. 이 세 단계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정답은 채널을 중간 연결고리로 두는 겁니다. 먼저 상단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채널을 두 개 만듭니다. 로우 채널은 바이트 배열용으로 용량 32VTS 채널은 게임 이벤트용으로 용량 64입니다. 용량이 서로 다른 것에 주목해주세요. 수신에는 뾰족한 스파이크가 있을 수 있지만 메인 스레드가 한 프레임에 처리하는 이벤트는 더 많으니 뒤쪽 채널을 더 크게 잡은 겁니다. 6번째 줄에서 네트워크 스레드는 그냥 로우의 바이트를 트라이 라이트합니다. 11번째 줄부터 백그라운드 워커인 디컴프레스 워커가 로우에서 바이트를 꺼내 압축을 풀고 14번째 줄에서 결과를 EVTS로 라이트 어싱크로 집어넣습니다. 마지막 3단계를 볼까요? 19번째 줄 업데이트에서 21번째 줄처럼 EVTS 채널의 트라이 리드로 이벤트를 드레인해서 22번째 줄에서 디스패치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각 단계가 서로를 직접 참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사이에 있는 채널만 공유하면 돼요. 그리고 각 채널의 용량은 그 단계의 생산과 소비 특성에 맞춰 따로 튜닝하면 됩니다. 이런 분리가 큰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수신 레이어를 리팩터링할 때 특히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까지 채널의 밝은 면을 봤습니다. 이제 그림자 쪽을 볼 차례예요. 실무에서 채널이 조용히 앱을 먹통으로 만드는 함정 4가지를 짚어드릴게요. 네, 함정 모두 컴파일 에러도 런타임 예외도 안 납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첫 번째 함정, 컴플리트 누락입니다. 6번째 줄 주석에 빠짐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생산자가 값을 다 넣었어도 컴플리트를 호출하지 않으면 채널은 아직 값이 더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줄의 리돌 어싱크와 어웨이트 포이치는 10개를 받은 뒤 그대로 정지해 영원히 기다립니다. 유니티 모바일에서는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살아있는 상태로 앱 종료가 지연되거나 메모리가 회수되지 않는 문제로 나타납니다. 해결책은 심플합니다. 4번째 줄 트라이와 9번째 줄 파이널리로 감싸고 11번째 줄에서 컴플리트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상 종료든 예외 상황이든 반드시 컴플리트가 불립니다. 만약 예외 자체를 소비자 쪽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더블전 컴플리트 EX처럼 예외 객체를 담아닫으면 소비자 쪽에서 그대로 스로우됩니다. IAL 수준에서 보시면 첫 번째 줄 점 트라이 블록과 6번째 줄 파이널리 블록으로 명확하게 감싸져 있고 9번째 줄에서 채널 라이터에 컴플리트가 호출되는 게 보입니다. 이 파이널리 블록이 예외 경로든 정상 경로든 컴플리트 호출을 물리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예요. 이게 없으면 네트워크 예외 한 번에 채널이 영원히 열린 채 남아서 좀비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싱글 리더 계약 위반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싱글 리더를 true로 선언해 놓고는 8번째 줄과 12번째 줄에서 두 개의 워커가 같은 리더로 동시에 읽고 있죠.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싱글 리더가 true라는 건 내부 동기화를 생략해도 안전하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깨면 큐의 헤드 포인터가 손상되어서 값이 중복 소비되거나 아예 누락됩니다. 최악인 건 예외도 안 나고 조용히 틀리게 동작한다는 점이에요. 해결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줄처럼 워커가 여러 개면 싱글 리더를 폴스로 둡니다. 그러면 내부 동기화가 살아나서 여러 워커가 동시에 읽어도 안전합니다. 옵션은 실제 코드의 접근 패턴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폴스로 두는 편이 안전해요. 성능 손실은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캔슬레이션 토큰 누락입니다. 두 번째 줄 컨슈머 싱크의 시그니처에 캔슬레이션 토큰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줄 리드 올 어싱크 호출에도 토큰을 안 넘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니티 씬을 전환하거나 앱을 종료하려고 하면 이 태스크를 어떻게 멈출까요? 생산자가 컴플리트를 안 부르면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어진 거죠. 올바른 형태를 먼저 소비자 쪽부터 보시죠. 두 번째 줄에서 캔슬레이션 토큰을 파라미터로 받고 6번째 줄에서 리드 올 어싱크에 넘깁니다. 리드 올 어싱크는 토큰의 이즈 캔슬레이션 리퀘스티드가 true가 되는 순간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을 던지는데 9번째 줄 캐치 블록에서 이걸 조용히 정상 종료로 처리합니다. 이게 깔끔한 취소 처리의 표준 형태예요. 이제 호출 측을 보시죠. 13번째 줄에서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만들고
14번째 줄에서 그 토큰을 컨슘 어싱크에 전달합니다. 15번째 줄 주석처럼 on destroy 같은 타이밍에 이 토큰을 취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유니티 2022.2 이상이라면 따로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만들지 않고 모노비헤이비어의 디스트로이 캔슬레이션 토큰을 그대로 넘기면 편합니다. 신이 파괴되는 순간 자동으로 취소되니까요. 실제 종료 시점은 이 두 줄이에요. 16번째 줄에서 캔슬을 한 방 호출하면 대기 중이던 어웨이트 포이치가 즉시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을 던지며 풀립니다. 그러고는 17번째 줄에서 어웨이트 태스크로 소비자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세 줄의 조합이 유니티 앱 종료나 신 전환에서 채널 기반 비동기 루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표준 패턴입니다. IL 수준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서 CT, 즉 캔슬레이션 토큰이 리드 올 어싱크의 인자로 전달되고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상태 머신이 이터레이터를 돌면서 각 무브 넥스트 어싱크 호출마다 토큰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캔슬 한 번으로 모든 대기가 즉시 풀리는 거죠. 토큰 없이 호출했다면 이 연결 자체가 끊겨서 외부에서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함정이 아마 가장 흔하고 위험합니다. 언바운디드를 무심코 기본값처럼 쓰는 것. 두 번째 줄처럼 그냥 create unbounded로 로그 엔트리 채널을 만들고 다섯 번째 줄처럼 try write로 로그를 무한정 집어넣는 거죠. 제한이 없어서 간단해 라는 이유로 이 패턴을 고르면 앱이 백그라운드로 내려가거나 소비자가 느려졌을 때 큐가 무한 증가합니다. 저사양 안드로이드 기기는 램이 빡빡해서 수백 메가바이트만 잡혀도 OS가 앱을 그냥 킬해버립니다. 해결은 바운디드와 드롭 정책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용량을 1024로 제한하고 네 번째 줄에서 풀모드를 드롭 올디스트로 설정합니다. 로그는 최신 것이 중요하니까 오래된 것부터 버리는 정책이 잘 맞죠. 원칙은 이거예요. 용량 상한 없는 언바운디드는 소비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될 때만 씁니다. 의심스러우면 바운디드 플러스 드롭 올디스트가 모바일에서 가장 안전한 기본값입니다. 이제 역사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채널이 왜,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면 왜 이런 설계가 되었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채널이 BCL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는 생산자 소비자가 필요하면 개발자가 직접 조립해야 했어요. 컨커런트 큐와 오토 리셋 이벤트를 묶거나 블로킹 컬렉션을 쓰거나 TPL 데이터 플로우에 버퍼 블록 같은 것을 활용했죠. 옛날 방식의 대표격이 이 블로킹 컬렉션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용량 10자리를 만들어 쓰고 여섯 번째 줄에 get consuming enumerable에서 소비하는데 이게 어싱크가 아니라 스레드를 그냥 블로킹합니다. 소비자 스레드가 멍하니 대기 상태로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거죠. 어싱크 기반 코드 전체와 근본적으로 궁합이 안 맞습니다. 물리 스레드를 하나 태우는 셈이에요. 2019년 단넷 코어 3.0에서 시스템.threading.channels 네임스페이스가 BCL 기본에 포함되면서 전환점이 옵니다. 이때 정해진 API 구조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create, unbounded, create, bounded, value task 기반의 write, async, read all async 같은 모양 전부 이때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 줄이 사실상 채널 사용의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리드 어싱크와 라이트 어싱크가 밸류 태스크를 반환한다는 점입니다. 블로킹 컬렉션은 태스크도 밸류 태스크도 없는 동기 API였고 그 이후에 구현체들은 태스크를 썼는데 채널은 처음부터 밸류 태스크를 선택해서 힙 할당을 최소화했죠. 그 이후 단넷 568로 오면서 API는 거의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런타임이 조용히 일해준 시기예요. ZT 인라이닝, 밸류 태스크 내부 구현 개선, 어싱크 오퍼레이션의 객체 재활용 최적화가 꾸준히 다듬어졌습니다. 같은 소스 코드가 단넷 8에서는 단넷 코어 3.0 대비 수십 % 빠르게 동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단넷 6에서는 리드 올 어싱크의 캔슬레이션 토큰 오버로드가 정식으로 들어와서 방금 보여드린 취소 패턴이 아주 깔끔해졌죠. 시대의 전환을 한 장면에 담은 비포, 페, 애프터 코드입니다. 두 번째 줄은 옛날 단넷 프레임워크 4.x 스타일인데 블로킹 컬렉션을 만들고 다섯 번째 줄에서 물리 스레드 하나를 통째로 태워 블로킹 대기합니다. 반면 11번째 줄부터의 애프터는 create bounded back으로 채널을 만들고 14번째 줄에서 await 포이치로 비동기 대기하죠. 둘의 외형 코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애프터는 소비자가 대기 중일 때 스레드가 풀로 반환됩니다. 서버 백엔드에선 깨어있는 물리 스레드 수가 동시 접속 허용치를 결정하고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도 배터리 소모 차이로 이어지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채널은 비동기 대기와 생산자 소비자가 한 몸인 자료 구조예요. 컨커런트 큐의 락프리 성능에 어웨이트 지원이 얹힌 도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 언바운디드는
OOM 위험이 있습니다. 모바일 기본값은 바운디드와 풀모드 조합입니다. 셋째, 풀모드의 4가지 모드는 버려도 되는 데이터인가로 고르세요. 모든 데이터 보존이면 웨이트, 최신 우선이면 드롭 올디스트, 중복 억제는 드롭 뉴이스트, 덮어쓰기는 드롭 라이트입니다. 넷째, 싱글 리더와 싱글 라이터는 성능 힌트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실제 접근 패턴과 일치시키고 의심되면 폴스로 두세요. 다섯째, 리더와 라이터만 외부에 노출해 ISP를 구조적으로 강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컴플리트는 반드시 트라이와 파이널리로 감사 호출을 보장하세요. 누락되면 소비자가 영원히 대기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채널은 유니티 모바일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 수신, 이벤트 큐, 에셋 로딩 파이프라인 같은 곳에 아주 잘 맞는 도구이니 꼭 한번 실전 코드에 적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